예, 글로벌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도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그런데 또 간밤에는 강하게 올라주니까 참 어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망이나 앞으로 증시 전망도 참 여러 갈래로 나오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대세 약세장이 시작됐느냐, 베어마켓의 시작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엔 그럴만했죠. 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지금은 1998년에 있었던 신흥국 위기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번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죠. 미국 시장이 재밌게도 10월 달에 조정이 참 많았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10월 달에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큰 폭의 변동성이 일어났던 게 10월 달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가 20% 이상 빠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보시면은 282%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외에도 나스닥은 그랬고요. 그럼 다른 지수들은 어땠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제법 컸었죠. 그리고 미리 하락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8월 달에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큰 폭 조정이 일어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졌고요.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 동안에 거의 한 6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업 수가 많은 S&P 500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조정 그리고 나서의 급등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아무래도 아시아 신흥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심지어는 선진국인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 구간 동안에 미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에 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후반부가 여기에 나타났듯이 가장 화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다면 약간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면 변동성도 지금은 약간 큰 구간에 접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 현재 구간에서 이런 변동성을 킬 만한 요소들은 주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핵심이 미중 무역 전쟁. 지금 환율 조작국이 이것도 다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체계가 있죠.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뛰어들어서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GDP가 미국의 60%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IT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훔친다, 뭐 이런 경계감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뭐 글로벌 탑 2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또 보시면 무역 수지 흑자 적자 폭이 미국으로 따지면 GDP 2%. 중국으로 따지면 GDP의 3% 연간 단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욕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한 트럼프와 이 공화당의 표 차이가 좀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슈화시키면 표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냐라고 봤었을 때 1980년도에 있었죠. 일본이 그렇게 패권 싸움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플라자 합의를 꼭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니케이도 참 재밌게 움직였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1985년도에 일어났었고요. 큰 폭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거의 17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4년 동안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도 네. 거의 80% 정도 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계속 뭐 6, 7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8 간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되면 위안화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보시면 엔화가 그만큼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엄청난 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중국이 지금 수출 경쟁력을 워낙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패권 싸움의 연장선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패권 싸움에 있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위안화 절상되는 것을 둘 다 바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리스크는, 이 위험도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중간선거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절상 쪽으로 방향성을 진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건 시장 참여자들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되는 또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그 사례들을 그러니까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IMF 시기 때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변동성을 대입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때 대입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떨어졌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 만에 회복했고 이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 네. 글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 정도로 막 엄청 많이 떨어졌다 할지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한 13% 정도 하락했고요. 우리는 진짜 예, 중국은 그거보다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25%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위안화까지 계산하면 뭐 30몇 프로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만 놓고 보시면은 이번 달에 있었던 조정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빠졌고요. S&P가 한 7%, 그 다음에 다우가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네. 자, 이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1998년도에 일어났던 조정의 딱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조정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신흥국 위기의 강도가 1997년, 98년에 있었던 위기 강도보다는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보시면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흥국이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3번이나 다시 하락을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을 엄청나게 더 부여를 시켰고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너무나 큰 유동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급등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간이 닷컴 버블 구간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지금 보시면은 뭐 파키스탄, 터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요 정도죠. 예. 그때는 뭐 모든 아시아 국가, 한국, 대만 4대 타이거 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미 연준이 그럼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그래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만큼 조정폭은 덜하고 상승폭도 그때보단 덜할 정도의 거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옳은 판단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큰 폭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도 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연준이 금리 상승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 짜증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붐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도 이제 다시 신고가 기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왜냐하면 아직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나 시장 영향력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장기 금리가 언젠가는 4% 갈 겁니다. 네. 다이먼 JP 몰건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물가가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2.2%입니다. 목표치가 2%라는 것이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1% 이상 올린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 저는 솔직히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장기 금리가 과거에도 박스권 현상이 제법 1년 가까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3.5%를 보는 시기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법은 부적절할지 몰라도 방향성은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는데 제가 자꾸 반대로 질문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뭐 가파르게 또 상승하면서 시장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속도로 만약에 올랐을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 됐을 때는 그럼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요? 네. 자,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익에 대해서 꺾였다라는 걱정, 경기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걱정, 그리고 금리는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 그리고 또 여기에 리스크가 위험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걸 다 감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 다우존스와 3대 지수를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 라고까지 판단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국채 금리를 4%를 반영시키고 주식 위험도를 6%나 반영을 시키고 ROE는 추가적으로 더 안 올라간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S&P는 추가적으로 여기다 대고 얼마나 빠질 수 있느냐 봤을 때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ROE를 7%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 숫자가 지금 30%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꺾인다라는 걸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락폭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6%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난주에 반영시켰다. 그리고 더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장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S&P는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하락폭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조정이 일어날 때 기회로 삼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저렇게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게요. 뭐 국채금리 3.5, 4% 되면 약간 분위기만 봤을 때는 진짜 증시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도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어도 뭐 많아야 10% 아니면 대부분 뭐 조정, 약간의 약보합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최상의 시나리오 이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락 된다. 그리고 뭐 환율 조작국이 안 된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준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아직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지준율도 급격하게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등이 장이 일어났던 중국 시장이 언제냐? 이때죠. 지준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두 개가 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위안화가 오히려 절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중국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이슈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과 뭐 기본적으로 다우와 S&P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적어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20%에서 나스닥은 높게는 90%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전에 금융위기와도 중국 증시에서 먼저 신호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글로벌 대세 상승이 와도 중국 증시에서 또 시작을 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무엇보다 이제 중국 증시도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업데이트된 수치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